귓가에 포졸들이 감옥로 술도가를 애워싼 밤, 젊은 과부 윤소월은 술독 뒤에 숨은 사내를 끝까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는 이 집에 없습니다. 한마디 때문에 소월은 관아옥사로 끌려가 사흘 동안 혹독한 문초를 당했습니다. 피로 물든 입술로도 그녀는 끝내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모릅니다.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피투성이가 된 소월의 곁에 한 사내가 무너져 내리듯 다가왔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소월의 손을 붙잡고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했던 이름 하나를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의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물 한 방울이 소월의 입술 위로 떨어졌고 식어가던 그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밤, 관아 옥사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경상도 어느 고을의 감옥로 술도가 마님 윤소월은 23세 나이에 벌써 과부였습니다. 소월의 아버지는 그녀가 16이 되던 해풍토병으로 세상을 떴고 그 뒤로 집안 살림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 방도가 없어지자 소월의 어머니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에 딸을 시집 보냈는데 얼굴 한 번 본 적 없이 혼례를 놀린 서방은 이미 몹쓸 병이 깊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시집 온 첫날부터 병든 서방의 수발을 들어야 했고 시부모님과 서방을 잇따라 여의고 나자 23세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서방이 남기고 간 것이라곤 가양주 술도가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그 술도가에서 빚는 감옥로는 빛깔이 곱고 향이 깊어 인근 고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집안이 원래 중인 가문으로 대대로 가양주를 빚어온 터라 소월은 그 술도가를 이어받아 혼자 꾸려나가며 살아갔죠. 소월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감홍로 향을 한 번만 맡아도 술이 제대로 익었는지 누군가 몰래 손을 댔는지 알아차리는 코가 있었습니다. 술독 위에 일어나는 거품만 보아도 어느 독이 언제 열렸는지 짚어내는 눈도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소월의 그 재주를 보고 말했습니다. 만님은 손이 아니라 혼으로 술을 빚는다고. 그러나 소월 혼자 누룩을 반죽하고 독을 옮기는 일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일손이 늘 달렸죠. 그 무렵 이 고을 백성들의 살림은 나날이 고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현령 엄치화가 부임한 뒤로 세금이 해마다 올랐고 올해는 가을 추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전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쳐 벅단을 가져갔습니다. 장날의 읍내에 나가면 좌판을 펼친 장사꾼들의 낯빛이 어두웠고 아침이면 술도가 앞길을 지나가는 농부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두껍대기 이웃 안악에게 말했죠. 올해 또 세금을 올렸다더라. 엄현령이 워낙 독하다 하지 않소.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엄치와의 아전 2명이 소월의 술도가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전 하나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마님, 이번 관아 연회에 쓸 감홍로 5동만 내어주시오. 소월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값은 언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아에 술을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지. 값은 무슨 값이오? 소월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끓어올랐지만 버텨낼 힘이 없었죠. 아전들이 감옥로 독 5개를 수레에 실으면서 하는 짓이 이상했습니다. 독 하나의 붉은 끈으로 봉인을 해두는 것이었습니다. 관아 연회에 쓸 술을 왜 봉인하는 것일까? 소월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허나 감히 묻지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무렵 소나기가 사나흘째 퍼붓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나루가 끊겨
발이 묶인 낯선 사내 하나가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술도가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마침 일손이 달리던 소월이 그를 거두게 된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막동이라 불렀습니다. 막동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누룩을 반죽하고 저녁 늦게까지 독을 닦았습니다. 누룩을 반죽하는 일도 무거운 독을 옮기는 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거뜬히 해냈죠. 소월은 막동이 들어온 첫날부터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월은 어쩐지 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술독을 닫는 막동의 손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친일꾼의 손이긴 했지만 손바닥 안쪽에 칼자루를 쥐어 생긴 굳은 살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룩을 반죽해서 생기는 굳은 살이 아니었죠. 어느 날 저녁에는 막동이 관악 쪽 길목으로 홀로 나갔다가 밤이 깊어서야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술도가 장부를 들여다보는 막동이 그 안에 쓰인 한자를 막힘없이 읽고 있었는데 소월의 시선을 느끼자 얼른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길가에서 어린아이에게 손을 올리는 것이었죠. 막동이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옷자락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칼자루를 찾는 손이었습니다. 나 막동은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소월은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꾼이 아니다. 그러나 소월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 밥상을 물리며 조용히 말했을 뿐이었죠. 막동, 자네도 사연이 있겠지. 막동은 그 말에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한동안 밥상만 내려다보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마님께 더 나은 일이 있습니다. 소월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월도 참는 것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온통 막동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마을에서 이미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껍대기 이웃 안악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술도가 마님이 일꾼 막동을 곁에 두고 싶어 한다더라고. 소월도 그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바라보는 눈길이 느껴졌죠. 이름이 오를 수 있다. 술도가도 이를 수 있다. 소월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월은 고심 끝에 막동을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소월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점심 먹고 읍내장에 나가 새독 3개만 사오고 주막에 들러 목도 좀 축이고 오너라. 그리고 늦더라도 돌아오면 날 꼭 깨워야 하느니라. 내일 가목로를 보러 온다는 손님이 있으니 오늘 밤 술맛을 봐둬야 할 것 같구나. 알겠습니다, 마님. 그렇게 점심때가 되자 막동이 장으로 나갔습니다. 막동이 장으로 떠나자마자 소월은 서방이 생전에 특별히 아끼던 15년 묵은 가목로를 꺼내어 막동의 방 한가운데 술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갓 잡아온 도루묵구이와 미역나물 안주를 정갈하게 놓고 소월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나면 끝이다. 술도 가도 이름도 모든 것이 끝난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먼저 가버렸으니까요. 은내까지는 왕복으로 꼬박 하루가 걸리는 길이었으니 점심때 떠난 막동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이슥해진 뒤였습니다. 독을 사고 주막에서 막걸리도 한 사발 걸친 막동이 술도가로 들어섰죠. 제 방 안에 들어서자 뜻밖의 광경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정갈하게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자기 술병에서는 은은한 향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막동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마님이 차려주신 것이로구나. 도자기 술병은 평소 마님이 귀한 손님에게만 내놓는 특별한 가목로였습니다. 15년 이상 묵은 귀한 술이었죠. 막동은 가만히 술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떠나야 할 자신이 이 술상 앞에 앉아도 되는 것인지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로에 지친 막동은 술병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아, 참으로 귀한 향이로구나.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술병이 반쯤 비었습니다. 막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온몸에는 알딸딸한 열기가 퍼졌죠. 그런데 말이지요. 그러던 중 막동의 귀에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안채 쪽에서 나는 조용한 기척이었습니다. 막동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마당에서 하얗게 빛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님의 비단 속치마였습니다. 막동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안채를 향했습니다. 마님, 주무십니까? 여러 번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막동은 안채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마님이 준비한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막동은 안채문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속치마를 안채 문지방에 조심스럽게 걸쳐놓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 막동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의 마음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었죠. 임무가 끝나기 전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편 안채에서 소월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안채 문지방에 속치마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월은 눈을 떴습니다. 막동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월은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섭섭한 것인지 아니면 이상하게 안심이 되는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일꾼이 아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무렵 이 고을에서 무서운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지난 봄에도 낯선 일꾼 하나가 술도가에 왔다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대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죠. 갓 하나만 달랑 남기고 사라졌다더라고. 뭐가 두려웠는지 그 집 마님은 그 뒤로 그 일은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했다더라고. 소월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막동의 손을 생각했습니다. 칼자루를 쥐어 생긴 굳은 살을, 그리고 엄혈령이 봉인하여 가져간 가목로 독을, 무언가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동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이 고을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막동과 소월 사이에는 조용한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소월이 술도가에 나와 보니 막동이 혼자 독 하나를 뒤집어 놓고 틈새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보니 이 독에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놔두면 이번 감옥로 한독이 버려질 것 같아서요. 소월은 말없이 그 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소월도 미처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막동이 무거운 독을 혼자 옮기다가 손등을 찍었습니다. 저녁에 소월이 약재를 갈아 막동의 방문 집안에 놓아두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동이 빈 약사발을 소월의 방 앞에 돌려놓았습니다. 그것도
말이 없었죠. 두 사람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행동보다 눈빛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소월이 막동을 불러 감옥로 저장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새로 빚은 술의 숙성 상태를 살피러 간 것이었죠. 좁은 광 안에는 크고 작은 독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호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독 하나의 뚜껑을 열고 기울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막동에게도 맡아보라며 손짓했죠. 막동이 독 위로 몸을 기울이는 순간 소월도 함께 기울어졌고 두 사람의 손이 독 위에서 맞닿았습니다. 아무도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호롱불이 흔들렸습니다. 좁은 광안을 가득 채운 감옥로의 향기와 함께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소월이 먼저 천천히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죠. 이 독은 한 달쯤 더 두어야겠구나. 막동은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두 사람은 광을 나왔습니다. 막동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안에서 느꼈던 손의 온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월이 무심코 했던 한마디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감옥로는 술독바닥에 향이 가장 오래 남는다오. 아무리 씻어도 흔적이 사라지지 않지. 막동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술독바닥,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곳.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렵 막동은 하나의 단서를 잡았습니다. 관아에서 가져가는 감홍로 독이 연회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막동이 장날을 틈타 관아 창고 근처를 살펴보니 봉인된 술독들이 연회장이 아닌 창고 깊숙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독들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술독을 연회에 쓴다면 마땅히 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계속 봉인된 채였죠. 막동은 직감했습니다. 저 독 안에 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월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술독 바닥에 향이 가장 오래 남는다오.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저 바닥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막동은 아직 증거를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막동이 술도가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막동이 마당에서 혼자 감옥로 독을 닫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채 부엌에서 소월이 저녁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뚜막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그 연기 속에서 보이는 소월의 옆모습. 막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병판대감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절대 정을 두지 말게. 막동은 독 위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정을 두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두어버렸습니다. 임무가 끝나면 어찌할 것인가.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 술도가를, 이 마당을, 이 저녁 밥 짓는 연기를 두고 떠날 수 있을 것인가. 막동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소월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막동, 밥 먹어라. 막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마님. 2마디였습니다. 그 2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소월은 막동이 떠나기 이틀 전 우연히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막동의 방 앞을 지나다가 열린 문 사이로 막동의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따리 아래로 뭔가 반짝이는 것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소월은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관리들이
진이는 마패의 끄트머리였습니다. 소월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지나쳤습니다. 방 안에서 막동이 보따리를 여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월은 부엌으로 들어가 빈솥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암행어사이거나 조정의 관원이다. 그리고 이 고을에 온 이유가 있다. 현령, 가목로, 도계봉인, 사라진 전임 일꾼. 소월은 혼자 그것들을 이어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포졸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을 숨기겠다고.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 고을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동이라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왔다. 막동이라는 자는 지금 어디 있느냐? 가나의 포졸들과 엄치와의 사병들이 술도가로 들이닥쳐 막동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막동이 왜 필요하신 것입니까? 포졸이 말했습니다. 그건 기밀이라 말해줄 수 없네. 하나 막동은 중요한 자이니 어서 있는 곳을 대시오. 소월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약재를 사러 읍내에 갔을 것이오. 감홍로에 넣을 지초가 떨어져 사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사실 막동은 술도가 뒤편 감홍로 저장광에서 독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술도가 마당을 샅샅이 뒤지는 동안 소월은 팔짱을 낀 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포졸 하나가 술도가 뒤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기는 감홍로 저장광이요. 지금 빚어지는 술이 있으니 함부로 들어갔다가 술이 상하면 그 값을 사돈께서 물어주실 것이요. 포졸이 멈칫하다 물러섰습니다. 틀림없어? 만일 막동을 숨기려다 들통나면 당신 또한 무사치 못할 것이요. 포졸들은 겁을 잔뜩 주고 읍내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소월은 포졸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쌌죠. 그리고 서둘러 감옥로 저장광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동아, 큰일 났어. 관아의 포졸들과 사병들이 자네를 찾고 있다네. 막동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죠. 마님, 제가 곧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소월은 놀랐습니다. 막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위험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 막동아, 그게 무슨 말이더냐? 나는 너밖에 없단다. 그러니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다오. 소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막동은 잠시 고민하다가 마음을 정한 듯 했죠. 마님이 알아도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를 해결하고 꼭 마님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월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막동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막동, 나는 자네 손에 있는 굳은 살을 보았네. 어느 날 관아 쪽으로 홀로 나가는 것도 보았고 장부 속 한자를 읽는 것도 보았지. 묻지 않겠네. 그러나 한 가지만 말하겠네. 나는 자네 편이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막동은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집에는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막동은 소월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죠. 저는 어느새 마님께 마음을 두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임무라 여겼으나 이 술도가의 저녁 연기와 마님의 감홍로를 볼 때마다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떠나야 합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마친 막동은 소월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월은 깜짝 놀랐죠. 막동이 이렇게 만님을 끌어안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소월도 막동을 힘껏 안았답니다. 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때는 당당히 마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으니 두 사람은 있는 힘껏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이별한 막동은 술도가 뒤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담을 넘기 직전 막동이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죠. 소월이 광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막동은 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막동을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오자 집에는 포졸들과 사병들이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미 온 집안을 뒤지고 있었죠. 막동을 어디에 숨기고 오는 것이오? 어서 막동을 내놓으시오. 엄치와의 신복인 관리가 소월을 다그쳤습니다. 숨기다니요. 저는 막동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소월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친 포졸들은 소월의 말을 믿지 않았죠. 여봐라, 이 여인을 관하로 압송하거라. 포졸들은 소월을 관하 옥사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초가 시작되었죠. 현령이 직접 문초에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죠. 막동이 어디로 갔는지 대지 않으면 너는 역적 방조죄로 사지가 찢어질 것이다. 알겠느냐? 소월은 엄치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치화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 여인이, 여봐라, 이 여인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그리하여 관아 옥사에서 소월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문초를 받다가 기절하기를 수차례나 반복하였습니다. 엄치화가 다시 나섰습니다. 막동이 어디 있는지 말하면 술도가도 살려주고 내 목숨도 살려주겠다. 소월은 피로 물든 입술을 열었습니다. 술은 빚는 사람이 살아야 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마음이 살아야 술이 되는 법입니다. 모릅니다.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엄치화는 소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속 틀어라. 기절해서 깨어날 때마다 소월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음 기절해서 깨어났을 때 소월은 잠깐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옥사 안에서 소리 없이. 그런데 울고 나자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소월은 생각했습니다. 막동이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두 번째로 기절해서 깨어났을 때 소월은 이제 눈물도 없었습니다. 대신 감옥로 저장광을 생각했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리던 것, 독에서 피어오르던 향기, 그리고 독 위에 함께 얹혔던 두 손의 온기, 그것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몸이 버텨졌습니다. 세 번째로 기절해서 깨어났을 때 소월은 엄치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엄치화는 그 눈빛을 보고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바보 하나에게서 저런 눈이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엄치화는 결국 소월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막동이 어사라면 이 여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이 엄치화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은 틀렸습니다. 막동은 소월 때문에 흔들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막동이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당당히 마님 앞에 서겠습니다. 눈물도 없이 비명도 없이 소월은 그 말 하나를 가슴에 꼭 쥐고 버텼습니다. 세 번째 기절에서 깨어났을 때 소월의 머릿속에 스친 것은 감옥로 저장광이었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리던 것, 독에서 피어오르던 향기, 그리고 독 위에 함께 얹혔던 두 손의 온기. 소월은 그것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흘 동안 막동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경무 장령과 포도청 군관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관아창고의 위치와 봉인된 감옥로 도개수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옥사로 뛰어가고 싶은 마음은 목을 조였지만 한 번만 어설프게 움직이면 소월도 구하지 못하고 엄치와의 영모 증거도 영영 사라질 터였습니다. 그래서 박시연은 이를 악물고 기다렸습니다. 소월이 견디고 있으리라는 그 약속 하나를 붙잡은 채로 무렵 경상도 어느 외딴 솥을 대문 앞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대밭에 비친 달은 흐려도 그림자는 곱구나. 그러자 대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막동은 안으로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이경무 장령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경무 장령이 낮게 말했습니다. 병판 대감께서 바바를 보내셨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 하셨네. 막동은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술도가 마님이 관아옥사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알고 보니 막동은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였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박시연. 조정에서는 이 고을 현령 엄치화가 흥원대군에게 영모 자금을 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박시연을 막동으로 위장시켜 이 고을에 보낸 것이었죠. 전임자 임장령은 석 달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터였습니다. 박시연은 감옥로 술도가의 일꾼으로 들어가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손에 없었죠. 이경무 장령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어디서 찾겠나? 박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관아창고에 쌓인 감옥로 술독바닥입니다. 마님이 한 말이 있소이다. 감옥로 술독바닥에는 향이 가장 오래 남는다. 아무리 씻어도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 바닥에 기름종이에 싼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경무 장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박어사, 술도가 마님이 옥에 갇혀 있어 시간이 없네. 박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병판대감께서 의녀를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마님이 위험합니다. 이경무 장령이 말했습니다. 출발 전에 이미 요청해 두었네. 의녀 한 명이 포도청 군관들과 함께 이 고을 근방에서 대기 중이네. 박시연은 처음으로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입니다. 그날 밤 박시연에게 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껍되게 어린 손자아이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말했습니다. 어사날이 마님이 사흘째 옥사에서 문초를 받고 있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 했습니다. 박시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사흘. 그동안 소월이 무엇을 당하고 있었는지 생각하자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경무 장령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박거사, 정신 차리게. 지금 달려가면 마님도 못 구하고 엄치와도 못 잡네. 박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감홍로 저장광에서 독 위에 함께 놓였던 두 손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독의 감촉과 그 위에 얹혔던 따뜻한 손. 그는 마패를 품에
깊이 넣고 눈을 떴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을에서 영모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엄치화가 거두어들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봉인된 감옥로, 독간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흥원대군이 그 돈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세금이 무겁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올해는 살겠나 싶으면 또 세금이 올랐고 숨 좀 쉴만 하면 또 무언가를 빼앗겼습니다. 박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임무가 아니더라도 길가에서 무릎을 꿇던 그 늙은 농부의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경무 장령이 말했습니다. 박어사, 자네가 이 임무를 마치면 조정에서 큰 상을 내릴 것이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청해보게. 박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고을 백성들에게 거두어간 세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경무 장령은 놀란 눈으로 박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인의 상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청하겠다는 것이오. 박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경무 장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해보겠네. 장담은 못하지만 임금께서 들으시면 허락하실 것이오. 그리고 이경무 장령은 덧붙였습니다. 자네, 그 술도가 만님 생각을 하는 것이로구나. 박시연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날밤 두 사람은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헌을 치는 시각, 후문과 정문의 역할 분담, 의녀가 대기할 위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자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경무 장령이 말했습니다. 박어사, 살아서 돌아오게. 박시연은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돌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그리하여 박시연과 이경무 장령은 포도청 군관들과 합류하여 동헌으로 향했습니다. 동헌에는 100명이 넘는 엄치와의 사병들이 지키고 있었죠. 박시연이 10명을 데리고 동헌 정문 앞으로 나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주상전하의 명을 받아 파견된 암행어사 박시연이다. 현령 엄치와는 당장 항복하라. 그 소리에 엄치와의 사병들이 일제히 뛰쳐나왔습니다. 박시연은 후퇴하는 척 달아나기 시작했고 사병들이 우르르 쫓아오기 시작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박시연 일행을 쫓던 사병들이 동원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 이경무 장령이 이끄는 포도청 군관들이 동원 후문으로 일제히 쳐들어갔습니다. 호위무사들을 제압한 이경무 장령은 마침내 엄치화를 포박하였습니다. 이경무 장령은 엄치화를 다그쳤습니다. 역적 엄치화, 흥원대군과 주고받은 서신과 영모 자금 명단을 당장 내놓거라. 엄치화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현년인 나를 건드리다니. 어느새 엄치화의 사병들을 따돌린 박시연이 도문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품에서 마패를 꺼내 엄치화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암행어사라. 그렇다면 지금 관아옥사에 갇혀있는 술도가 마님은 어떻게 할 것이오? 박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치화가 천천히 웃으며 말했죠. 그 여인을 살리고 싶다면 어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오. 내가 손짓 하나만 하면 저 여인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테니. 박시연은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오. 박시연은 품에서 의장도를 꺼내어 엄치와의 목에 겨누고 낮게 말했습니다. 안하창고에 봉인된 감옥로 독들이 있지. 연회에 쓸 술이라면 벌써 열렸어야 할 독들이오. 그런데 아직도 봉인된 채 창고 깊숙이 숨겨져 있더군.
엄치화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박시연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방수기름 조미에 산 문서를 술독바닥에 가라앉혀 두었겠지. 감옥로향이 가장 오래 남는 곳, 아무리 씻어도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곳이 바로 그 바닥이니까 그 순간 엄치화의 낯빛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박시연은 이경무 장령을 향해 외쳤습니다. 관아창고에 봉인된 술독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술도가 마님을 옥사에서 풀어내어 데려오라 명하십시오. 군관들이 창고로 달려가고 아전들이 옥사로 뛰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아전이 초주검이 된 소월을 부축해 들어왔고 같은 시각 관아창고의 술독 바닥에서는 흥원대군과 주고받은 서신, 각 지역에서 모집한 사병들의 명단, 자금 내역이 빼곡히 적힌 기름종이 묶음이 나왔습니다. 월이 무심코 남긴 한마디가 결국 영모의 목줄을 잡아낸 것이었습니다. 소월마님, 정신 차리시오. 소월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박시연은 소월을 2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녀를 불러오라 명했죠. 대기하고 있던 의녀가 달려왔습니다. 의녀는 소월의 상태를 보고 곧바로 귀한 약재를 소월의 입에 조심스럽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군데에 침을 놓기 시작했죠. 의녀는 밤새도록 소월을 붙들고 치료했습니다. 새벽녘 지친 얼굴로 의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 허나 이제 남은 것은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말에 박시연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월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랫동안 누룩을 반죽하며 굳은 살이 박인 2 손이 소월의 가녀린 손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옥로 저장광에서 독 위에서 맞닿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박시연은 소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마님, 들리시오. 제 진짜 이름은 박시연이요. 암행어사 박시연. 막동이라는 이름은 가짜였소이다. 이 고을에 온 것도 마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엄현령을 조사하러 온 것이었어. 마님의 술도가를 이용한 것이요. 처음부터 나는 거짓말쟁이였소이다. 그런데 마님은 알고 있었지요. 내 손에 있는 굳은 살도 관아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장부 속 한자를 읽는 것도 다 보셨으면서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 그리고 포졸들이 왔을 때 나를 숨겨주셨소이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알고 있소이다. 하나마님, 그 때문에 마님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감홍로 저장광에서 마님의 손이 내 손 위에 얹혔을 때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소이다. 그것은 임무 때문이 아니었어. 그냥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소이다. 마님이 빚은 감옥로를 마실 때마다 이 술에는 마님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마님이 들어있는 술을 마시면 마님 곁을 떠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소이다. 제가 마님을 사랑하오. 그러니 제발 눈을 떠주시오. 박시연은 소월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눈물은 흐르고 흘러 소월의 얼굴을 적셨죠. 그리고 소월의 얼굴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입술 사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감홍로는 술이 아니라 사람의 정으로 익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술 빚는 이의 마음이 깊으면 죽은 향도 다시 살아난다 하였지요. 말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놀랍게도 소월의 몸에 미세한 떨림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의녀는 깜짝 놀라 소월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요. 맥박이 살아나고 있소이다. 박시연의 진심 어린 눈물이 소월의 영혼을 다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끌어안고 우는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시지요? 소월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죠. 박시연은 감격에 벅차 소월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내 이름은 박시연이요. 부인의 기억 속에는 막돈이라고 기억될 수도 있소이다. 부인을 지키지 못해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뒤로 박시연은 날마다 소월의 곁을 지켰습니다. 소월은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었지만 박시연은 그것을 슬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월이 기억을 잃었다는 것은 관아 옥사에서 홀로 버텼던 그 시간도 주리를 트는 고통도 함께 잃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대신 박시연은 소월에게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소월의 방 앞에 약재 달인 물을 갖다 놓았고 저녁마다 술도가 마당에 호롱불을 밝혀 놓았습니다. 소월이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박시연은 먼저 일어나 마당 낙엽을 쓸어 놓았습니다. 소월이 첫걸음을 내디칠 마당에 낙엽이 없도록 그것이 박시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소월이 기억을 잃은 뒤 박시연에게 가장 힘든 것은 소월이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소월이 자신 때문에 그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월이 기억을 되찾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박시연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그 때문에 주리를 트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소월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박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월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박시연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소월이 다시 혼자 감옥로 독을 닦고 혼자 누룩을 뒤집고 혼자 밥을 짓게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박시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였습니다. 소월은 박시연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들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디선가 이 사람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각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시연이 감옥로 저장 광문을 열었을 때 그 향기가 코끝에 스며드는 순간 소월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향기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를 맡으면 손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박시연이 큰 독을 마당 한가운데로 옮기다가 소월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박시연이 독 위에 손을 올리자 소월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손 곁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인지는 기억할 수 없었지만 소월은 이 손의 온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감홍로 저장광을 지날 때 코끝을 스치는 향기가 어쩐지 편안했고 박시연이 독을 옮기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소월이 감옥로 한 잔을 따르다가 멈추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술은 어쩐지 슬픈 맛이 납니다. 박시연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저장광에서 확인했던 바로 그 독에서 나온 술이었습니다. 소월은 기억하지 못해도 혀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소월이 술도가 창고에서 오래된 도자기 술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디서 본 것인지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술병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월은 조심조심 감옥로를 따랐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몸이었으니 병을 드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박시연의 방문 지방에 그 술병을 살며시
놓아두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것을 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손이 하는 일은 대개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소월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시연은 제 방문 지방에 놓인 술병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집어드는 박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술병은 감옥로 저장광에서 함께 향을 맡았던 그날 밤, 소월이 손에 들고 있던 것과 같은 모양의 도자기 술병이었습니다. 박시연은 술병을 열었습니다. 감홍로 특유의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호지 너머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은 탓에 빗자루를 드는 손이 느렸습니다. 박시연은 방에서 나가 소월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소월의 손에서 빗자루를 받았습니다. 소월이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현령 엄취화가 한양으로 압송되고 흥원대군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이 고을 백성들의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웠던 얼굴들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죠. 장날이면 좌판을 펼친 장사꾼들이 오래간만에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꺽대도 이웃집 안악한테 말했죠. 이제 그 독한 현령이 없으니 살 것 같다고. 어느 날 저녁 박시연이 소월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감옥로 저장광에서 제 손에 손을 얹었던 것 기억하시오? 소월은 잠시 생각하는 눈빛이었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오. 그것이 언제의 일이오? 박시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 별것이 아니오이다. 그냥 물어본 것이오. 그런데 소월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시연, 그 일이 왜 기억에 남는 것이오? 박시연은 대답했습니다. 날 이후로 마님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오. 소월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박시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같은 마당에 서서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소월이 이경무 장령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막동이 암행어사였다는 것을, 그리고 엄취화를 잡는데 자신이 한 말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는 것을, 술독 바닥에 향이 남는다는 그 말이. 소월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감옥로 저장광으로 들어갔습니다. 도귀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이 도귀에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호롱불이 없어도 감홍로의 향기만으로 그 저녁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월은 알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박시연이 감옥로 저장광 앞에서 소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다가오자 박시연이 말했습니다. 마님, 우리 함께 이 독을 열어볼까요? 소월이 고개를 겨우샜습니다. 왜 갑자기요? 박시연이 대답했습니다. 이 독이 얼마나 익었는지 만님의 코로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소월은 잠시 박시연을 바라보다가 광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동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감홍로의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이 동 위에서 맞닿았습니다. 소월은 그 감촉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박시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소월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렸습니다. 좁은
광안에 감옥로의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감옥로 술도가 마당에는 살구꽃이 한창이었습니다. 소월이 담 밑에 쪼그려 앉아 꽃잎을 줍고 있었고, 박시연은 커다란 독을 마당 한가운데로 옮기다가 소월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이게 뭐에 쓰는 것이오? 소월이 고개를 들어 박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감홍로에 넣을 것이오. 꽃잎을 넣으면 술빛이 더 곱게 든다오. 박시연은 독을 내려놓고 소월 곁에 나란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꽃잎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꽃잎이 눈처럼 내려앉고 있었고, 독 위에 함께 얹힌 두 사람의 손이 조용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 감촉을 느끼며 멈추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시연의 굳은 살 방인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살며시 얹혀 있었습니다. 소월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선가 이 감촉을 느껴본 것 같았습니다. 꿈속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이었을까요? 소월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박시연의 충직함을 높이 사술도가와 주변 땅을 하사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이 고을 백성들에게 거두어간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명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고을 사람들이 술도가 앞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두껍대기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마님 덕분이요. 마님이 버텨주지 않으셨으면 저 어사도 증거를 못 잡았을 것이오.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지켜야 할 마음이 있었을 뿐이요. 사람들은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뒤로 박시연과 소월은 그 술도가에서 함께 감옥로를 빚으며 혼례를 올렸고,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낳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이들이 훗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어머니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박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빚은 감옥로를 마셨더니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게 되었지. 아이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월이 조용히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훗날 두껍댁은 장날마다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보았다오. 소나기가 퍼붓던 그날 밤 처마 밑에 선 사내를 마님이 바라보던 눈을. 그것은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 사람들은 두껍대기 또 과잠한다며 웃었지만 감홍로 한 잔을 마신 뒤에는 모두 말수가 줄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이상하게도 그리운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이 고을의 감홍로 술맛이 달라졌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 모금 마시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두 모금 마시면 눈물이 날 것 같고, 세 모금 마시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감홍로를 두고 말했습니다. 저 술에는 암행어사의 눈물과 술도가 마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리하여 이 고을에서는 감홍로를 마시면 부부의 인연이 깊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지며 지켜야 할 것이 선명해진다는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습니다.